책은 읽고 싶은데 선뜻 시작하기는 힘든 현실. 하지만 듣다 보면 읽고 싶어지고 어느덧 차곡차곡 쌓이는 나의 책 이야기들. 작은 독서 습관 하나로 완전히 변화하는 나의 하루. 독서클럽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코너죠. 독서클럽 프로젝트. 아, 이름 정말 거창합니다. 하지만 거창한 만큼 여러분들이 네. 기대하셔도 좋은데요. 오늘 드디어 개봉 박두 여러분들과 네네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 이분이 떠는 게 아니라 첫 코너라고 그러니까요. 이한 씨가 지금 버벅. 그러니까요. 네. 막 해야 될 일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자 저희 전화를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더 즐거운 라디오의 소모임 코너를 통해서 인사를 드린 적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부탁드려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조성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더 즐거운 네, 이렇게 더 즐거운 라디오 독서클럽 프로젝트 코너를 통해서 책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틈틈이 독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평범한 일반인이라 전문적으로 책 소개를 할 만한 그런 자격은 없는 아마추어인데요. 혹시 제가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동호회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동호회 이름이 생각 다듬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보다 많은 회원분들이 함께 나란히 활동하자는 뜻에서 북클럽 나란, 우리가 나란히 할 때 나란이라는 이름을 따와서 북클럽 나란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네. 클럽 나란으로 기억해 주세요. 네. 네. 오늘 또 이 첫 코너인데 이 첫 번째 소개로 그러면 어떤 책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첫 번째 책을 고르는데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셨겠죠. 네. 동호회에서 지난 연말 동안에 읽었던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으로 한번 정해봤고요. 벽돌책. 워낙 이게 유명한 책이긴 네. 합니다. 네. 너무 두꺼워가지고 벽돌책이라고 부른대요. 그렇죠. 이거를. 예. 네. 네. 그래서 저희 동호회에서 지난 연말 동안에 한 2달 프로젝트로 벽돌 깨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하게도 지난 연말 동안에 벽돌을 제가 깰 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먼저 칼 세이건이라는 저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볼게요. 칼 세이건은 일단 잘생긴 것으로 유명하고요. 오.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문학자이고 30권이 넘는 저서를 집필했습니다. 1934년 우크라이나에서 뉴욕 브루클린으로 이민 온 유대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4살 때 뉴욕 엑스포에 참관하고 나서 과학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4살이요? 4살이요? 네, 믿기 어렵지만 4살 맞습니다. 저는 4살 때 무엇을 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요. 하여간 대학도 일찍 갑니다. 16살에 대학을 가고요. 이혼을 하기는 했지만 아내분은 더 천재예요. 마글러스라고 이분은 15살에 1년 먼저 대학에 입학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졸업을 하고 나서는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임명이 되는데요. 유명해진 탓에 방송과 같은 외부 활동들 때문에 바빠서 종신 교수 임명에는 정작 떨어집니다. 이때 코넬 대학에서 이분의 훌륭함을 눈치채고 종신 교수로 이렇게 스카우트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평생을 코넬 대학에서 교수로 천문학과 우주학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사의 다양한 화성 및 우주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하죠. 근데 이분이 잘생겨서인지 몰라도 첫 번째 부인과 이혼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부인까지 만납니다. 세 번째 부인은 앤드루 이언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과는 이제 천문학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
코스모스라는 다큐멘터리와 책을 함께 제작을 하게 됩니다. 코스모스 책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기도 하고요. 칼 세이건의 대표 저서가 되기도 합니다. 코스모스 책에는 앤 드루이언이 세 번째 부인이 직접 쓴 소개문이 또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책을 보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1999년에 패스파인더라는 화성 탐사선 계획에 참여하던 중에 지병으로 칼 세이건이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나사는 그 이듬해 1997년 패스파인더가 화성에 무사히 도착하자 착륙 지점을 칼 세이건 기념기지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저자에 대한 소개가 충분히 되었다고 보는데요. 네네.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책 제목인 코스모스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뭐 코스모스가 꽃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예, 하지만 사실은 네, 저희가 또 소모임 코스모스를 한번 모셔본 적이 있어요. 네네네네. 그렇죠. 밴드 모임인데 맞아요. 거기서 배웠어요. 저희가 예. 이 코스모스가 사실 우주 질서 이런 거에 심오한 의미가 있다는 걸 네. 저희가 또 배웠거든요. 이런 뜻 아닐까요? 네. 네,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코스모스는 원래 그리스어인데요. 혼돈을 의미하는 카오스, 케이오스 혹은 카오스의 반대어로 질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우주가 조화롭고 질서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관념적인 우주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유니버스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코스모스는 우주 자체보다는 질서와 조화에 대한 개념이 강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태극기의 태극이 코스모스와 아주 유사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책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기에 나오는 태극은 바로 코스모스와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대부분의 국가의 국기에는 별, 태양, 달과 같은 우주와 관련된 요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일본은 태양이 있죠. 중국은 별 5개가 있습니다. 네. 미국은 별이 50개나 있죠. 그렇죠. 네, 이런 사실들은 인류가 우주에 애초에 이제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인류가 우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책은 1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함께 제작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가 총 13부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큐멘터리 에피소드마다 살을 붙여서 책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3개의 장들은 각자 독립적인 주제를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고 있고요. 이 책은 단순히 천문학에 관련된 이야기에 또 그치지 않습니다. 생명의 탄생, 진화, 인류, 과학, 철학적인 내용까지 아우르고 있으며 심지어 미래에 대한 제안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좀 이게 난해하면서 좀 읽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벽돌로 그냥 침대에 그냥 이렇게 누워서 베개로 써, 베개로. 네. 라면 받침. 맞아요. 제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책을 소개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힘들어. 네. 네. 내용이 방대하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칼 세이건의 이야기꾼 능력이 빛을 발휘하는데요.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내용들이 전개되어서 읽다가 보면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보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책의 내용이 너무 궁금해지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독서 모임에서는 독서를 끝나고 나면 네. 백자 서평을 쓰도록 회원들에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벽돌을 깨고 나서 네. 백자 서평을 한번 써봤는데요. 제가 작성한 백자 서평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 대상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근간으로 우주 이야기를 엮어낸 책. 우주, 별, 물질의 변화와 생명의 탄생과 진화를 코스모스라는 질서로 통합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고대부터 현대 지식사를 통해 설명한다. 우주 질서에 조화롭게 편입되기 위해 인류 사회의 통합을 주장한다. 이걸 백자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더 대단하신 것 같네요. 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은 네. 이게 책의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데 이거
시작하려다 보니까 이 백자가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 같이 보이네요. 어쨌든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기에 나오는 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인류가 우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지금 현재 우주나 별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뭐 요즘 뭐 굉장히 좀 화성으로의 여행 혹은 또 그런 계획이 있다, 이주 뭐 이런 게 있어서 사실 한 번씩 기사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눈여겨 보기는 하지만 상상을 하고 생각은 하죠. 그쵸. 갈 수 있을까? 맞아요. 살 이게 수 참 있을까? 아주 먼 네. 이야기 같죠. 네. 네. 뭐 워낙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뭐 별, 우주 이런 건 좀 먼 나라 얘기 같긴 해요. 예, 사실. 네네, 그렇죠. 저도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우스갯소리로 네. 별별 일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별 볼 일 없다. 네. 책에서는 칼 세이건은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요. 원시시대에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원시인들은 사냥감으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모닥불에 모여 앉아 하루를 마감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엄마들은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불을 끄고 자라고 합니다. 휴대폰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책도 없죠. 원시시대 사람들은 그래도 볼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하늘의 별이나 봐야겠죠. 그러네. 네. 네. 그렇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가 여보세요? 네. 아, 네. 아,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하늘의 별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별똥별도 보이고 모여있는 별들을 보면서 사자다, 쌍둥이다 하다 보면 이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움직이는 수많은 별을 보면서 밤이 얼마나 깊었는지 계산해 보기도 했겠죠. 별이 가득한 밤 하늘은 인류의 아주 훌륭한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되었던 겁니다. 뭐 사실 휴대폰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별 그 자체가 하나의 엔터테인먼트가 되면서 그걸로 많은 놀이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무언가 이렇게 꽂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그쵸. 자세히 살펴보니 계절에 따라 별자리들의 위치가 조금씩 변하더랍니다. 별을 보면서 계절을 예측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사냥감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고요. 농경을 시작한 이후로는 계절의 변화를 예보하는 별자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최초의 천문학이 탄생하게 되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별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특별한 권력을 또 가지게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별의 관찰은 자연 현상을 예측하는 데 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운명까지 예측하려고 하죠. 그렇죠. 점성술이 등장한 것인데요. 네.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것이죠. 네. 어쨌든 비과학적이기는 하지만 우주를 이해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 노스트라다무스도 있고, 그렇죠. 그 인도 소년 예언가도 있고, 맞아요. 예, 네. 점성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현대적인 천문학은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된 건가요? 이 과학적인 지동설 대신에 미신과 같은 천동설이 꽤 오랫동안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네, 매우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칼 세이건은 네. 이미 고대 그리스 이전 이오니아 시대에 이미 현대 과학적 방법을 통한 천문 관측이 있었고 천동설을 주장한 철학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 이후에 플라톤주의와 기독교적 세계관이 도래하면서 또 노동제 사회가 이렇게 구축이 되면서 네. 과학적인 천문 관측에 노동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부지런히 관찰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노동이 필요했던 과학적인 천문 관측은 천시되는 그런 풍조가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조선 시대와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도 있는데요. 네, 그렇죠. 나중에 조선시대에 대해서는 뭐 관련된 책을 좀 다뤄봤으면 하는 그런 네. 소망이 있고요. 네. 어쨌든 날카롭게 지적하셨는데 케플러, 갈릴레오 갈릴레이, 뉴턴의 시대가 와서 다시 지동설과 과학적 관측이 곽강을 받기 시작하고 천문학은 그 이후에 다시 과학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칼 세이건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요 부분은 조금 길긴 하지만 제가 직접 책에 있는 부분을 제가 발췌를 한 내용인데요. 한번 좀 들어보시죠. 네. 과학은 단지 도구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도구이다. 과학에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 자신의 오류를 스스로 교정할 줄 안다는 것이 하나의 특성이다. 또한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또 다른 특성이 있다. 그리고 과학하기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그것은 단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신성 불가침의 절대 진리는 없다는 것이다. 가정은 모조리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과학에서 권위에 근거한 주장은 설 자리가 없다. 두 번째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주장은 무조건 버리거나 일치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코스모스는 있는 그대로 이해돼야 한다. 있는 그대로의 코스모스를 우리가 원하는 코스모스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뭐 과학적 방법의 회복은 인류 사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기원, 인류에 대한 많은 이런 생각들의 진전이 나타나는데요. 칼 세이건은 이를 코스모스의 질서로 함께 설명을 합니다. 먼저 우주 기원에 대해서부터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혹시 이 빅뱅. 아닐까요? 네. 빅뱅? 네. 빅뱅 우리 그 아주 유명한 그 아이돌 그룹만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네. 136억 년 전 빅뱅으로부터 우주가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빅뱅 이후에 우주는 지속적으로 팽창을 하는데요. 빅뱅으로부터 나온 가스와 입자들이 중력에 의해 서로 잡아당겨 뭉쳐지면서 중심부에서는 높은 압력으로 인해서 핵융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빛을 발하는 별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초기의 별들은 핵융합의 에너지가 너무 커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폭발을 하게 됩니다. 너무 에너지가 크니까 뭐 온도도 너무 높고 네. 폭발을 하게 되고요. 이를 우리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구학 시간에 배웠거든요. 초신성 폭발이라고 합니다. 이들 초신성 폭발의 잔해 가스와 물질들이 다시 뭉쳐지면서 또 다른 핵융합의 반응이 일어나면 비교적 작은 별들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항성이라고 하고 우리의 태양도 이런 항성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태양은 46억 년 전에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는 언제 탄생했을까요? 태양과 비슷한 시기인 45억 년 전이라고 하고요. 40억 년 전 정도가 되면 네. 지구에 이제 자가 복제를 시작하는 원시 생명체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태양은 거대한 핵 발전소와 같은데요. 실제로 원자력 발전 에너지나 핵무기의 파괴력은 태양의 핵융합이 나오는 에너지와 같은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자력 발전이나 핵무기에 문제가 있죠. 그죠? 방사능. 큰 문제가 뭔지 혹시 네네 맞습니다. 예. 태양에도 방사능이 이렇게 방출이 돼요. 네, 자외선이나 전자기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자외선이나 전자기파는 초기 원시 생명체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뭐 저희처럼 등치가 큰 사람도 영향이 있는데 그렇죠. 세포가 조그만 원시 생명체는 치명적인 영향이 더 컸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가 복제를 하다가 이 자외선이나 전자파로 인해서 돌연변이가 막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과정에 복제가 되지 않고 이렇게 뭉쳐진 애들이 제대로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은 애들이 다세포 생명체가 되는 기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한 10억 년 정도가 흐르면요. 네. 지구의 환경에 잘 적응하는 다세포 생명체가 막
숫자를 많이 불리게 되면서 번성을 하게 되고요. 다시 10억 년 정도가 지나면 성별의 구별이 있는 생명체들이 번성하게 되고요. 또 10억 년이 지나면 녹색 생물이 나타나서 지구에 산소가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산소가 많아진 이후에 4억 년 정도 지나면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해양 생물들의 종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요. 그중에 몇몇은 무트로 올라와서 적응해서 육지 생물이 되기도 합니다. 육지 생물은 자외선과 전자파에 의해서 이게 막 구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돌연변이를 무작위로 이제 만들어내게 되고요. 네. 이 중에서 자연에 적응하여 살아남은 수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지금 현재 우리 지구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간은 그런 생물 중에 바로 하나인 것이죠. 숨가쁘네요. 네. 잠시 동안이지만 저희가 45억 년 동안의 시간 여행을 한 건가요? 네. 이게 뭐 저희 빅뱅부터 시작했으니까 136억 년이라고 해야죠. 이 사람이 더할 사람이네요. 선생님. 네. 네. 여기에서 칼 세이건이 이야기하는 코스모스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요? 네,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결국 생명체의 구성 물질들은 지구에서 왔으니까 죽으면 지구로 돌아간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 같은데요. 네. 지구의 이 구성 물질들은 어디서 오냐면 바로 빅뱅 이후 태양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우주에서 합성된 물질들입니다. 결국 지구의 물질들도 우주에서 왔다는 거죠. 빅뱅 이후부터. 그래서 결국 별들이 탄생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지배하는 코스모스의 질서가 동일하게 지구의 탄생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의 탄생과 소멸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화의 과정도 마찬가지고요. 돌연변이는 바로 태양의 어떤 핵융합 과정에서 나오는 자외선과 전자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코스모스의 질서가 바로 생명의 탄생과 진화에도 관여를 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럴듯하긴 한데 어쩌면 이게 너무도 또 당연한 이야기 같이 들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 논리적으로 이 맞는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 같이 들리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코스모스의 질서에 의한 생명의 탄생과 진화가 던지는 중요한 화두가 있어요. 그게 바로 ET와 같은 외계인의 존재 가능성인데요. 아하. 네. 우리 밀키웨이 은하라고 불리는 태양이 속한 우리 은하에는 4천억 개 정도의 태양과 비슷한 항성이 있다고 합니다. 4천억 개요. 잘 기억하세요. 4천억 개. 네. 태양계에는 생명체가 살만한 행성이 2개가 있죠. 지구와 화성. 그죠? 왜냐면 지구는 일단 저희 살고 있고 화성은 저희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계속 탐사선 보내면서 그렇죠.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은하에는 항성마다 2개의 행성씩 모두 8천억 개의 생명체가 살만한 행성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맞죠? 4천억 개의 태양과 같은 별 중에 그 별마다 2개의 살만한 행성이 있으면 모두 8천억 개의 생명체가 살만한 행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그 4천억 개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은하만 속한 건데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우주에는 약 1,000억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주 안에는 모두 몇 개의 생명체가 살만한 행성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게 계산을 한번 해보려 그러면 1,000억 곱하기 이게 또 8천억. 그러니까 뭐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계산 못합니다. 못할 것 같은데요. 너무 하시네요. 처음부터 이러시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계산을 해봤고요. 저도 이게 해라는 단위에 대해서 좀 뭐 정확하지 않은데 그냥 800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주 많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물론 이제 800개의 행성 모두가 지구와 완전히 같지는 않을 것이지만 우리가 우주의 물질과 전자파와 자외선의 영향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다면
그 많은 행성들 중에서도 비슷한 일이 없는 것은 어쩌면 더 이상한 일일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칼세이건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외계인을 이미 발견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UFO와 외계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음모론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있기는 한데요. 책에서도 칼세이건은 그런 증거는 아직 과학적인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발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칼세이건은 몇 가지 가설들을 제시하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아마 우주 밖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우주선을 보낼 수 있을 정도의 지능을 갖춘 생명체는 아마 우리 인류가 최초였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직 외부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이. 오, 그러네요. 아니면 네. 아주 고도로 발전한 과학기술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를 방문했어요, 이미. 근데 우리는 눈치를 못 채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 뭐 이렇게 숨어서 우리를 이렇게 잘 관측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칼세이건은 얘기를 하고요. 별에서 온 그대 김수현처럼. 그런 거. 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무시무시한 이야기도 하는데요. 네. 이 우주선 기술과 핵무기 기술은 기본적으로 다르지가 않다고 합니다. 결국 지구를 방문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문명은 핵무기와 같이 자기 자신들은 멸망시킬 수 있는 기술도 함께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 인류도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화성에 뭐 우주선을 보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다 폭발하면 지구는 모든 인류와 지구는 멸망할 거라는 뭐 이런 전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코스모스의 질서가 고도로 발전한 문명이 결국은 자기 파괴의 멸망으로밖에 이룰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우리보다 앞서 탄생한 문명들이 있기는 했더라도 이미 멸망해서 우리가 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는 거죠. 네네. 네, 오늘 좀 슬프지 않나요? 네, 좀 네, 그럼 많이 슬프죠. 슬픕니다. 네. 아니 근데 저희가 오늘 처음 이 독서 클럽 프로젝트 첫 번째 시간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과학을 네네. 사랑하시고 우주에 관심이 많으시고 하신 분들은 이 칼 세이건의 이 코스모스를 읽어보신 분들도 뭐 당연히 많으실 계실 거예요. 거고, 굉장히 또 예, 권장도서라서. 관심 있으신 네. 분들이 많아서 이 내용이 사실 방대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뭐 다 소개해드리기는 어렵고 준비하신 거가 지금 조금 더 남긴 했는데 네. 시간이 지금 저희가 다 돼가지고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어떻게 준비하시면서 네, 어떠셨나요? 오늘 첫 방송 어떠셨어요? 많이 떨리셨죠? 떨리기도 떨렸고요. 처음은 뭐 항상 떨리지 않아요. 앞으로 더 많은 책으로 저희와 또 함께 해주실 텐데요. 더욱더 기대가 되고 네네. 앞으로 더 좋은 책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네. 만약에 시간만 조금 더 있다면 그러니까요. 좀 외계인과 네. 그 화성과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를 좀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면 너무 재밌었을 뻔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네. 시간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계시는 조성주 님과 함께 이 더 즐거운 라디오 독서클럽 프로젝트 첫 번째 시간 함께 했습니다. 저희 다음 주 목요일에도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책 소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